퍼든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12월입니다. 벌써 12월. 12월이면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인데 네. 막달인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에 올해 10대 미디어 뉴스를 한번 또 매년 하지 않습니까? 네. 매년 했나요? 매년 해서 아니 네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기억나는 애는 하고 기억이 안 나는 애는 그냥 넘어가고. 스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뉴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10대 뉴스 예. 뭐 조국 참사가 한번 떠오르고 보도 참사가 하나 네, 있을 조국 것이고. 참사. 네. KBS 그 헬기 영상 뭐 그 부분도 음, 조금 좀 고민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해보세요. KBS가 좀 많이 사고를 쳤었고 노종면 선배가 안 된 것도 그리고 그 출입처 문제가 그런 출처 의미에서 문제. 또 예.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JTBC의 신뢰도 하락과 돌아오라 손석희. MBC의 뉴스 상승. 이거는 좀 다각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걸 두고 또 저 누구야 강준만 선생은 해장국 저널리즘은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저는 시각도 인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요거는 올 한해 네. 어떤 관훈의 입장, 시각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미디어 인물을 꼽자면 올해 미디어 인물. 전 송현정 송현정 앵커. 네. 그리고 김성준 김성준 그 형님도 부동부장. 얘기해줍니다. 네. 그리고 제 동생 김용범. 왜 이래? 근데 제 동생보다는 우리 안 PD께서 좀 더 뉴스에 네. 많이 나오시더라고. 내가 참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건데 내 동생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데 사실 제 동생 근데 얘기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어떻게 뭐 네. 울 수도 없고 내 동생이 이제 내가 총책임자니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앞으로 나가고 그 후배들이 뒤따르게 하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다 손절을. 아니 후배들이 그 친구가 먼저 앞으로 가더라는 거야 안 PD가. 너무 이제 네. 그쪽 사이즈가 커가지고. 근데 또 이제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 또 이제 당시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하는 게 또 원칙 아닙니까? 네, 정경심 그렇죠. 교수도 그랬듯이. 근데 이 안 PD는 유명하니까 안 PD는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내 동생 뒤따라 들어가는 내 동생은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 거야. 아니 저 그것도 생각납니다 진짜. 예. 그 다 이름을 이제 감추잖아요. 어쨌든 뭐 그 공인들이 아니니까. 네. 그 안모 PD, 뭐 김모 PD 등이 뭐 구속됐다. 한편 김모 PD는 김용민의 동생이다. 유일하게 실명이 밝혀진 조선일보였죠 아마 그거.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아니 정경심은 가릴 거 다 가리면서 왜 이들은 막 미디어에서 마구마구 노출하느냐. 안모 PD, 김모 국장 이래야 된다. 그래놓고는 김모 국장의 형은 김용민이다. 유일하게 실명이 공개된 사람이 이 사건에 있어서. 예, 그래요.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예. 나이간 뭐 여러분께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뭐 제 동생의 입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습생에 대해서 큰 아픔을 드린 점 그리고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 가지로 또 많은 또 이 투표로 또 응원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께 고개를 숙이면서 반성한다, 사죄드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 동생의 생각은 뭐 조금 더 여기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뭐 또한 내일 기소가 될 거예요. 네네. 구속 기소가 돼서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 하여간 이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거듭 제가 이제 동생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요. 또 하나 올해 그 미디어 핵심 이슈 그것도 있겠네요. 프로듀스 사건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 김용민 TV 30만. 넘었습니까? 아니 아직 30만 넘은 건 아니고 28.6만. 28만 6천 정도인데 이 추이대로 가면 아무래도 뭐 한 달 안에 30만 넘겠죠. 예. 정말요? 30만 넘도록. 근데 네. 뭘 해도 올해 대한민국 그 미디어 음. 이슈에 넘버원을 꼽으라 그러면 네. 저는 이게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유튜브 그렇죠. 그건 아마 내년에도 음. 이 유튜브와 저널리즘의 이 관계 설정 그리고 이게 새로운 어떤 그런 형태의 뭐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 한국 언론들이
특히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총선을 거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논쟁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래요. 자, 하여튼 유튜브가 올 한해 그 미디어의 지형을 바꾼 한 해였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어이구 그런가 보다, 어이구 세네, 어이구 야, 많이 컸네 이랬는데 올해는 미디어의 어떤 그런 권력 관계 서열을 바꿨어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그게 한 27%, 28% 된다고 꽤나 하더라고요. 많이 높아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일단 제가 그래요. 제가 지상파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영상 뉴스라든가 예. 이런 거를 접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 유튜브로 접합니다. 참 너무 죄송한데 우리 KT 쪽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IPTV 가입자인데 4개월째 지금 TV를 안 켰어요. TV를 아예 안 켰어. 네. 예,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예. 저는 TV를 켜는 이유가 음. 그 지상파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TV를 켜는 게 아니고요. 넷플릭스를 보려고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 접속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보려고 TV를 킵니다. 아이고. 저도 원래 TV를 키면은 이제 음성 검색을 누른 다음에 네. 뽀로로 뽀로로는 이제 우리 유튜브 통해서 나오니까. 예. 어린이들의 모든 요즘 대세는 펭수입니다. 펭수. 근데 아이가 펭수를 이해하기가 아 그렇죠. 펭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보진 않는데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김용민 TV 3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자, 오늘 저 광고부터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전 녹용. 아이고 녹용이 이제 녹용이 광고로. 왔어요. 녹용이. 여러분 그 우리 송혜 선생님이 광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구전 녹용입니다. 바로 구전 녹용.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이 이런 입으로 전해진다 해서 구전. 아하. 녹용은 사슴뿔. 음, 사슴뿔. 그래서 구전 녹용. 원래 그 9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구전 녹용이었는데 여기 이제 구. 네. 입구자에 전해질 전해서 구전 녹용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보다도 구전 녹용 9구의 구전 녹용은 뭐 누가 상표 등록을 한 모양인가 봐요. 예. 네네.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자 구전 녹용은 이게 저 한국에 있는 사슴뿔을 갖고 하진 않고요. 네네. 사슴이 얼마나 있다고. 러시아 아바이스크. 아바이스크? 예. 아바이스크. 순대 파는 데인가요? 그래요. 아바이스크. 예. 아바이스인데를 또 어디냐? 예. 스크라고 하면 또 통상 우리가 새끼라고 이게 아바이 새끼는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아니. 자 러시아 아바이스크의 사슴뿔을 재료로 합니다. 예로부터 해발 2,000m의 고지대, 영하 30도의 혹한을 이겨낸 러시아 사슴뿔을 그냥 녹용이 아닙니다.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고 했어요. 녹용 네네. 정도가 아니야. 원용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주로 중국, 뉴질랜드, 러시아산 녹용을 주로 사용하는데 러시아산을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합니다. 이 추운 곳의 사슴이. 네. 그렇습니다. 크기와 굵기는 물론이고 골밀도 또한 아바이스크 사슴이 월등합니다. 골밀도 일종의 그 녹용도 그 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골밀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데 편강 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은 러시아 최대 규모 아바이스크 농장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국내 최고 품질의 녹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러시아 아바이스크 농장은 네. 녹용 생산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녹용은 완전 건조되지 않으면 부패와 변질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조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사슴뿔의 가장 밑부분을 다시 절단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많은 농장에서는 녹용 무게 감소 그리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구전 녹용은 옛날 왕에게 진상할 때처럼 녹용의 무게보다는 녹용의 효능을 지키는 이런 진심 프로세스로 녹용을 만듭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 같습니다. 네. 예. 잘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녹용인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에 홍삼도 넣고 삽주도 홍삼. 넣고 복령도 넣고 오. 감초도 넣고 숙지황도 넣고 작약도 넣고 천궁도 넣고 당귀도 넣고 황기도 넣고
이 9가지가 엄선된 국내산 천연 재료가 첨가돼서 구전 녹용이 완성됩니다. 구전 녹용 한 팩에는 편강 한방연구소의 자부심이 담겼는데요. 예, 내 가족이 먹는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른 재료만 선별해서 구전 녹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구전 녹용은 소비자들의 연령과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 제품들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구전 녹용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귀한 분들께 몸이 약한 분들께 편강 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을 소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기로 몇 주째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정상근 동지. 자, 네. 일단 정상근 선수는 2봉 먹어야 됩니다. 2봉 드셔야 됩니다. 이제 정상근 동지가 요즘 바싹 말랐어요. 그렇죠. 예? 뼈만 남았어, 뼈만. 네. 제가 요즘 갈비뼈 때문에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요. 우리 형님도 드셔야 돼. 그럼. 근데 머리 많이 자란 것 같아. 아니, 그럼 왜? 몸 좀 챙기면서. 아, 그래요? 몸 챙겨요? 정신이 바싹 드는 맛입니다. 왜요? 네? 어떤 맛이야?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쓰거나 뭐 이게 비릿하지 않고요. 여기다 먹어도 되는 네. 거죠? 그냥 그 쌍화탕 먹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쌍화탕을 넣은 겁니다. 그 쌍화탕을 붓고 예, 그렇습니다. 녹용인 것처럼.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제가 농담입니다. 예. 진짜 몇 년 전에 몸이 안 좋을 때 이걸 먹어봤거든요. 이 녹용은 되게 강한 맛은 정말로 거의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는 굉장히 소프트한 겁니다. 네, 구전 녹용 수는 진짜 굉장히 가볍게 시원합니다. 네.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맛있네요. 이게 먹으면 뭐가 좋아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작고 약했는데 아, 그래요? 진짜? 네. 작았다고? 녹용을 먹고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요? 아니, 녹용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녹용을 먹고 우리 저 정동지도 그랬구나. 나도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바싹 말랐는데 네. 엄마가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너무 좀 슬프시고 막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근데 한월산 기도원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갑자기 그때부터 급격하게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기도원 갔다 왔는데 네. 사슴을 잡아먹었나? 그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어떤 돌팔이하고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약을 받았는데 그거 먹은 이후로 살이 급격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고지방. 돌팔이를 만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원래 돼지가 아니었어요 원래. 예, 근데 돼지가 됐습니다. 그 돌팔이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송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그건 바로 이 구전 녹용 덕분입니다. 구전 녹용은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통째로 넣어서 만드는데요.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개좋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셔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구전 녹용 귀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해가지고 오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민 TV 설립하는데 네네. 함께 또 깃발을 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또 민동기 형도 굉장히 국민 TV에서 기여하신 바가 많으시고 민동기 뉴스바 네. 오랫동안 하셨고 뭐 국민 TV가 그동안 좀 공철이 좀 많았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우리 또 많이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뜨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고 지난주 토요일에 총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총회가 3월인가 올 초에 그 뽑히신 그 이사장, 이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해임되는 그런 총회였습니다. 예, 해임되신 분들 이야기는 네네.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조합원께서 낮 2시 54분에 오늘 올린 글인데 이거 어디 밴드에다 올린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임시 총회를 통해서 이땡땡 씨를 포함한 5명의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총회 의결과 동시에 해임된 임원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사무국 모 직원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던 조합 직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직접 조합 사무실에 해임된 전 이사장 이땡땡 씨가
본인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옥새 들고 튄 거예요? 법인임감을 직원 서랍에서 꺼내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예? 몰라 나도 잘. 그래서 지금 이게 옥새 들고 나르샤가 네. 4년 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성이 형님이 그때 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자기는 옥새를 들고 나른 적이 없다. 그냥 당 사무실에 있었는데 자기가 직인을 안 찍으면 뭐 그건 뭐 직인이 있으나만 하지 뭐. 그런. 영도 내려갔잖아요. 영도 네.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옥새는 두고 갔다는 다리 거야. 위에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거의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네요. 예. 아, 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저 이땡땡 전 이사장께 뭐 본인은 현 이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예. 근데 제가 그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빨리 갖다 놓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정말 자기가 어떻게 그 해임된 것이 너무나 뭐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소송 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인정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합법적 절차가 있는데 왜? 그걸 갖고 날라. 나 참 어처구니가 없네. 필리버스터라든가.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께서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서랍에 좀 갖다 놓으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의원 총회에서는 음. 해임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조합원 수가 지금 100명 이상이 되게 돼 있는데 네. 그 원래는 113명으로 있었대요. 그런데 네. 그 안 나오고 애정이 없고 뭐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총회 전에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그 공등 변호사가 확인을 했다만 그래서 대의원이 80명이 됐어. 네. 그러니까 113명에서 80명으로 줄였고 41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 참석했기 때문에 이 성원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를 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임안을 압도적 다수 의결로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로는 이땡땡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100명은 넘어야 한다. 넘어야 하기 때문에 100명 넘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총회는 뭐 다 무효다 그러는데 공중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자가 없다. 뭐 그런 입장을 또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직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직인은 두시고 소송을 걸면 되는데 직인은 왜 갖고 가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해임안을 결정한 그래서 새로운 이사를 구성한 그 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절도죄 이런 걸로 걸면은 뭐 얄짤없어요. 그거는 그러게요. 예. 이 행위 자체가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예, 왜 회사에 있는 거를 갖고 나가셨는지. 예. 아무리 좀 분하고 화가 나더라도 이 이성을 갖추고 상식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죠. 예? 왜 직인을 들고 나가셔? 나 참 그 이상하네 그분. 예, 그 얘기를 우리 조합원분들이 꼭 말씀해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네. 제발 서랍에 다시 갖다 놓으시라고. 네. 예. 자 이상입니다. 저는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반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반발만 한 문제인가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일단 구두 브리핑 같은 거는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 개별 접촉 또 금지하도록 했고요. 처음에 그 논란을 좀 빚었던 게 오보를 낸 기자들의 법조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철폐를 했습니다. 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포토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불거진 이런 사건들, 그 청와대 흔히 말하는 언론들이 네이밍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결국에는 이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제대로 언론들이 보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법무부, 정부의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이제 사건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의혹으로. 예. 근데 이제 지금 법무부가 그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할 수 없게끔 또 아예 검사하고의 접촉선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네. 결국엔 이 하명 수사 논란을 보도하지 못하게 현 정부가 꼼수를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시각을 일부 언론들이 내비쳤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언론들의 그런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는 안 합니다. 그리고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 공보관 16명, 공보 담당자 64명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는 거죠. 취재를 하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요건 제가 이제 한번 당해봐서 알거든요. 정상근 기자도 한번 당해봤을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KBS가 어떤 보도 책임자, 보도의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도국장한테 물어야 되잖아. 정치부, 정치 보도와 관련된 거는 뭐 담당 기자라든가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보도 네. 이상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때 당시 그 KBS의 방침은 홍보실을 통해라. 이거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홍보실의 그 사람도 그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은 미디어오늘 기자가 주로 많이 전화를 하니까 답답해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답답해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 되게 화를 냈거든요. 저한테. 홍보실을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인가?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정현 전화 받을 때는 나긋나긋하게 받으면서 민동기가 전화하니까 화를 내고 형님 나한테 욕을 좀 배우세요. 너무 우습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형님. 아 참. 제가 그때 그 세월호 교통사고 비교 그거 발언을 취재했는데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그때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상근 기자가 전화했을 때는 제가 아니면 전화를 제가 했을 때는 전화했다기보다는 김시곤 보도국장 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KBS 보도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도국장실로 바로 다이렉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어. 회의하기 직전에. 그러더니 그러더라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홍보실을 통해야지 왜 직접 전화를 하느냐. 그래서 방침이 이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홍보실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최종 보도 이 리포트를 승인하는 사람이 보도국장인데 당연히 보도국장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홍보실로 물어보세요 하고 탁 끊었는데 뭐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간 취재가 좀 완벽하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인가? 언론도 반성할 게 많아요. 많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피의 사실이 검찰발로 의심되는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게 네. 아직까지도 이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포토라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약간 비판적이었거든요.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재하기가 용이한 건 분명하긴 합니다만 네. 포토라인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는 기준이 사실 없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포토라인에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계가 저는 숙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무슨 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을 무슨 뭐 자유를 뭐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절대로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더 좀 깊숙이 좀 봐야 할 대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는 법무부가 완전치 않은 어떤 그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내놨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도라는 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저는 수렴해서 또 보완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무부는 이런 차원이라도 내놓는 반면 이번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서 특히 보수신문 조중동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기자 수첩 그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티타임 없어진 거를 그렇게 씹고 네. 있어요.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출입 기자단 데리고 끝나고 나면 티타임을 가져요. 야, 차는 네가 사 마셔. 티타임은 없다고 그렇게. 그 티타임을 가지는데 거기서 이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 오브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한 엠바고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마치 보수신문들이 특히 조중동이 최근에 내놓는 칼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티타임 때 무슨 검사, 부장검사하고 기자들 사이에 치열한 뭐 신경전과 Q&A가 벌어졌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왔는지는 지금 법조 출입하는 기자단하고 검찰 출입하는 기자단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티타임이 그런 기능을 해왔는지. 그 티타임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뭐 아무 기자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어? 내 것이 미디어들만 그렇지. 조중동이나 뭐 이런 방송사들 그렇죠. 심지어 한겨레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같은 편이 됩니다. 특히 주니어급 기자들이 이 검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하고 이 검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업자 의식 같은 거, 맞아요.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마치 그 무슨 주요 정치인들을 따라붙는 수행하는 기자들, 뭐 이런 기자들도 그 정치인과 내가 동급이 된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업자가 되는 거지, 서로 협력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교과서에나 나오는 일이고 실상 거기서 다 티타임 하면서 거래하고 타협하고 협잡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게 티타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아마 법무부 출입기자들, 뭐 검찰 출입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검사를 직접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이 기회가 아니면 뭐 검사랑 직접적으로 뭐 소통할 기회도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수사 과정을 좀 돌아보고 수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아예 없진 않은데, 근데 다만 아까 김용민 PD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뭐 조중동 얘기고, 저 같은 좀 작은 매체 쓰던 사람들은 티타임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차는 내가 돈 내고 마시겠다 해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무부의 이 개편 방안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막 저도 뭐 오보를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서 오보 낸 기자들은 뭐 출입 못 시키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법무부 훈령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주 굉장히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이 법무부 훈령의 가장 큰 개점은 오히려 정보를 더 오픈을 한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공보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다수의 기자들과 만나는 거고, 어떤 뭐 피의 사실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수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행 상황을 꼭 알려야 될 때,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민관이 같이 이 사건을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 뒤에 개방형 공개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마치 언론과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겨레 경향조차도 그런 취지의 보도를 하는데, 저는 아까 정상근 기자도 얘기했고 김용민 PD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취재 활동을 제약시키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검찰 법조 출입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윤석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 검찰 수사관이, 이 검찰에 있다가 청와대로 파견된 어떤 수사관이 어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졌죠. 극단적인 네. 이제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도됐어요. 네. 조중동이 보도했나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제 그분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는 유서에 이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조중동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이 딱 돌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중동이 해석을
좀 달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건 없고 윤석열에게 가족들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미안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나오는 것과 윤석열 총장에게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유서에 남기는 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문제인데. 조중동이 오늘 해설 기사를 썼던 식으로 가족을 배려해 달라라는 그걸 가지고 해설 기사를 쓰면은 오늘 쓴 해설 기사와는 전혀 다른 해설 기사가 그런 나올 수 있는 거죠. 거죠. 이제 검찰이 별건 수사로 이렇게 압박하니 내가 죽어야 나도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고 가족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 그런데 이거는 이 행정관 출신 검찰 수사관에게 가했던 방식이기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가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국한테는 자살하라 아니면은 항복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검찰은요 광기 어린 상태입니다. 저거 통제하지 않는 거는요 직무유기고요. 저는 뭐 박지원 의원의 말에 대해서 뭐 신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은 왜냐 뭐 그분이 뭐 신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레토릭 자체가 굉장히 검색어용이에요. 검색 순위용이에요. 검색 순위 항상. 언론을 너무 잘 네.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말도 이제 진실을 모두 담고 있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이 검찰의 이런 미친 듯한 질주한 듯한 수사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하는 겁니까?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지금 조중동이 오늘 보도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의 보도. 이거 전형적인 검찰이 던져준 정보 갖고 쓴 거 아니에요. 소설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부의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은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과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상근 기자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조중동과 같은 그 언론들이 티타임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칼럼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법무부의 이번 그 규정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폐쇄적인 기자단 중심의 정보 소통과 공유에서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공식화된 어떤 그런 브리핑에서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Q&A를 받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충분히 포인트를 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티타임이 없어지면 취재를 못 합니까? 그렇죠. 이게 검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사건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보도국장이 보도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보도국장밖에 못 물어보는데 네. 근데 검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취재를 하려면은 검찰한테 물어보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법조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법조인들이. 그렇고 뭐그 이른바 이제 피의자도 있고 그렇죠. 피해자도 있고 네. 이 당사자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검찰이 나오는 소스만 이제 의존을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취재 활동의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언론사들의 취재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주축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자단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기자단에 검찰 출입 기자단과 법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자단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에요. 법조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언론 취재 자유를 지금 누가 봉쇄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취재를 흔히 말하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그 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매체들이 신규 매체들을 가입을 할 때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너무 폐쇄적이고요. 심지어 뭐 지검하고 그 지법 이런 데서 통과가 되더라도 진짜 웃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규정이. 대법 일지인이 있어요. 네.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기자단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규정을 두면서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자체가 너무나도 폐쇄적이라는 것이고 심지어 TV조선하고 이런 그 매체들조차도 들어가기 진짜 들었어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근데 한 가지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시경 출입기자건 법조 출입기자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1, 2년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자단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계속해서. 검찰 출입 기자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출입 기자단이 되기 전에는. 네. 근데 되면 모른 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예. 거지. 지금 법조 출입 기자단하고 검찰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매체에서 기자단 문제를 의제화하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매체나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한겨레가 그래요? 가끔 그럽니다. 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범죄 관련 보도는 법원 최소한 1심 판결 이전까지는 보도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공판주의 보도라고 공판주의죠. 해서 그걸 이제 KBS나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게 참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재판 전 기소 전 소환 전 그 전 단계부터 언론이 유죄로 단언하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상실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이제 굳혀진 유죄 정서, 이 유죄 정서를 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로서도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거를 뒤집는다? 아무리 봐도 법리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봤을 때는 지금 언론 재판, 여론 재판이 잘못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서가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 여러분 알고 보니 무죄입니다. 법적으로 유죄로 이렇게 판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은 판사는 비난을 각오해야 돼요. 큰 어떤 그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해. 이미 뭐 소환 전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혔는데 게다가 검찰과 지금 언론이 유착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공생관계일 때는 조국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초장부터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거지. 약간 쓰레기가 되는 거지. 농반진만 얘기하면 정현주 전 KBS 사장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아직도 유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많죠. MBC PD 수첩 제작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왜 유죄인지도 몰라. 예. 하여간 유죄에 대한 기억만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흘린 정보로 기사 쓴 조중동과 같은 매체들 심지어 뭐 사설 이런 데서는 뭐 더 했죠. 더 나갔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 그 쏟아낸 기사만큼 썼느냐? 요만하게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심지어 유소 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 2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23년의 세월은 다 날려버린 거야. 23년 동안 검찰이 검경 그다음에 그 보도 써왔던 언론들 누구 하나 책임 안 졌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우리 언론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원의 그 판결이 나면요. 판결문을 그 즉시 공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검찰도 공개하고 또 변호사, 이게 피의자 쪽, 피고 쪽 변호사도 그 자기들의 입장, 뭐 논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언론에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판단하게끔. 여기서 다시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자, 법원이 판결 내렸잖아. 그러니까 판결문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문요. 법조 출입 기자단은 봤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입 기자단이 아닌 매체가 그 판결문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입할 수 있는 기자만 네. 특종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판결문을 보내달라. 그러면 그 법원 공무관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고? 아니 출입 기자단에서 그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아 참. 이게 이 지금 그러니까 진정한 취재를 못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를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뭐 어쨌든 이 법원도 이렇게 딱히 믿을 만한 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검찰도 한 일방의 주장의 당사자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이 검찰이 주장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피의자가 이제 반박을 하고 그게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뭐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의자 얘기도 뭐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전적인 그 조망을 분석하는 기사를 이제 독자들한테 내놔야 네. 독자들이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 검찰이 쏟아내는 그런 기사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뭐 유재수가 어떻다더라, 막 김기현이 어떻다더라, 막 이렇게 보도를 쭉 해버리면은 근데 지금 뭐 조국 그 민정수석 조국 장관 이후에 이게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 지금도 계속 똑같이 그런 보도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이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들이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사실을 뭐 경찰 이첩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이 소스가 누구냐고 썼냐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잖아, 검찰. 아니 이거는 검찰 관계자라고 못하니까 돌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그 외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론이 언론 같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그걸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따위 그 이런 관행과 이따위 취재 행태를 보고 굳이 이게 뭐 언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이런 뭐 구체적인 용어나 단어나 개념은 몰라도 잘못됐구나 맛이 갔구나 이런 인식이 들면서 언론을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금 언론의 문제점을 걱정하기 전에 이미 소비자들은 언론을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출입 기자 제도 지금 상태 출입 기자 제도 그러니까 특히 법조하고 검찰 같은 경우 이걸 그대로 온전한 상태에서 현 제도 이걸 온전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실효성이 제대로 저는 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진짜. 우리 저 국민들이 지금 우리 또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강준만 선생의 그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장국 저널리즘. 해장국 저널리즘. 그러니까 MBC를 좋아하는 사람과 TV조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 모두는 특정 진영의 빠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까? 우리 강 선생님 뭐든지 항상 중간에 서서 보는 게 이쪽도 회의하고 저쪽도 회의하고 이쪽도 부정하고 저쪽도 부정하면은 꽤 그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중은 이제 그런 중립을 객관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정이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해장국 저널리즘이라고 폄하를 합니까? 아니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특정 진영의 확증 편향이고 진영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강준만 교수의 그 워딩을 그 미디어오늘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그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데 그 맥락이 맞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취지에서 한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근데 지금 뉴스 수용자들이 예전에 JTBC에 대한 어떤 그런 뉴스 신뢰도가 떨어지고 최근 MBC 뉴스를 보는 게 과연 해장국 언론의 어떤 기능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현상인가? 저는 뭐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너무 좀 평면적인 어떤 분석일 수도 있다. 그건 그 형님도 좀 한 큐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형님은 좀 자기의 선 자리를 바꿔가면서 관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고정된 자리에서만 바라보니 세상이 병들고 타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의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질 줄도 알아야 돼요. 그 강준만 선생님이 뭐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랄까요? 해장국 저널리즘이라고 했다니까. TV조선 좋아하는 사람, MBC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갈리는데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야. 근데 쉽게 얘기해서. 좀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조국 정국에 있어서 그 뭐랄까 하여튼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 혹은 이제 검찰 수사에 뭐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그걸 근간을 흔들 정도로 막 이렇게 뭐 비판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좀 깔고 이제 사안을 좀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그런 말씀을 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좀 많죠. 네.
모르겠어요. 뭐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뭐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 뭐 사실로 드러날지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뭐 증거가 내놓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러니까 언론이라면 또 그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제 좀 취재를 해보고 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준만 교수 이야기는 회색 언론, 회색 입장을 취한 언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강준만 교수가 검찰발 어떤 그런 피의사실 공표, 언론학 교수로서 그 문제를 모르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검찰발 피의사실 그러니까 공표가 문제가 많았다는 게 왜 조국이라고 안 하냐 이거야.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조국이라고 말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이 저기 광장에 모인 사람들, 저 경향신문에 칼럼 쓴 이진우 말에 의하면 이 광장의 파시스트들, 이거는 한마디로 왜 너는 조국 개새끼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정일 표현에 의하면 강준만 선생은 좌좀이야 좌좀. 그러니까 나는 조국 현상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단정하는 거에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뉴스 수용자들이 왜 MBC 뉴스를 저렇게 선호하고 JTBC 뉴스에 대해서 그 전에만큼의 환호를 보내지 않느냐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단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빠다 아니면 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뭐 리포트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단면적인 평가죠. 예. 그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 김장겸? 예, 책을 냈습니다. 아, 진짜? 어디서 책을 냈냐면 폰앤드 마이크. 펜앤 마이크도 아니고 또 펜앤드 마이크. 폰앤드 마이크가 뭐 재밌습니까? 아니. 펜앤 마이크는 뭐야? 아니네. 펜앤북스. 펜앤북스. 펜앤 마이크 거기 잘 거기가 거기 나가구나. 모양이네. 예. 네, 정확히 모르겠지만.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권의 품에 안긴 노영 방송 MBC. 네.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증언. 그래서 이제 김장겸 씨가 지금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까 졸전을 발간했습니다. 졸전 맞네요. 졸전 맞아요. 네. 예. 제가 해임된 과정과 문재인 정권과 홍위병들의 방송 장악 과정을 담았습니다. 펜앤드 마이크사에서 편했습니다. 펜앤드 북스인데 잘못 알고 계시네. 자, 이 내친김의 출판 기념 북 콘서트도 서울과 고향인 창원에서 엽니다. 배현진 씨가 고맙게도 사회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또 마산 하포구에 있는 샤보이 호텔에서 마산이 고향이거든. 내년 출마할 모양이네 우리 장겸이 형이. 출마하려고 또 또 마산고등학교 또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그 오늘 12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산안 처리 시점. 아니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창사기념일.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자 MBC 창사기념일을 맞아서 오늘 펜앤드 TV, 펜앤드 마이크에서 최대현하고 김장겸이 방송을 했네요. 네. 김세희까지 나왔으면 아주 쩔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요즘에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펜앤드 마이크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왜? 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둘이 아주 연대해야 될 매치 아니야? 김세희하고 김세희 방송에 한동안 저기 저 사람 나왔었잖아요. 이름 뭐지? 그 강용석 변호사. 아니 세월호 전원구조 그거 있잖아. 사회부장 박상우 전국부장. 예. 전국부장. 원래 이제 둘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왔는데 요즘 박상우가 또 저기 여자 펜앤드 마이크로 나갑니다. 이거 봐서는 펜앤드 마이크하고 지금 저 가로세로 연구소 사이에 뭔가 좀 냉기류가 우리로 따지면은 지금 그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저널리즘으로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널리즘 M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근본도 없는 그런 방송하고 우리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하고 뭔가 나란히 우린 나란히 하죠. 이게 수평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네. 저널리즘 M 형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너무 아니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워싱턴 포스트가 말이죠. 그 소년 조선일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소년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쪽팔린데 말이죠. 소년 조선일보가 뭡니까? 예. 자 그래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좀 재밌는 일들이 언론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군요. 예, 예. 아이고 우리 참. 우리 강은방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은 진짜 언론계에 뭐 석학급이야, 석학급. 이 자잘한 정보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였습니다. 아. 예. 여러분 그 테러 방지법 당시에 테러 방지법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 있었잖아요. 네. 필리버스터 2016년 있었죠. 초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신동욱이가 SBS에 있었어요. 네. 8시 뉴스 앵커. 지금 맞아요. TV조선 앵커. 예. 네. 2월 24일, 2016년 2월 24일 신동욱 앵커의 클로징을 또 우리 강은박 씨가 보내줬는데 야당이 그러니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네. 네. 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겠다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임박했고 이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 세계의 눈들이 과연 지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TV조선을 노리고 있었구만. 예.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의문을 갖지 마세요. 예.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지. 예. 지난주의 이슈 중에서 또 하나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네. 종편이 의무 송출 특혜를 8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네네. 네. 이게 뭐냐면 무조건 틀어야 된다는 거죠. 채널 A가 네. 17번인가 그렇고 그 JTBC가 18번이었나요? 15번에서 15번에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TV조선은 무조건 19번. 19번. 네, 그렇지. 그다음에 MBN 그리고 채널 A, JTBC가 15번에서 21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거는 그 별도의 특혜고 종편 의무 송출 이것도 특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방송에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케이블, 그렇죠. IPTV 케이블을 에서. 보든 IPTV를 보든 예, 무조건 그 채널들은 포함이 돼야 된다. 지금 공식적으로 의무정선 채널은 지상파에서는 K1하고 EBS밖에 없습니다. SBS, MBC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보니까 그 계속 의무적으로 내는 것일 뿐이지 네. 의무 송출 채널은 아니에요. 근데 종편은 안착해야 된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장 ken시중입니다. 엄마 이 씨발. 아니 최시중 위원장가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엄마를 찾고 내가 넣은 거예요. 야 그냥. 이거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이 만든 거예요. 이게. 네. 만들었는데. 이거 미디어 토크 때부터 하지 않았어? 그렇지 옛날에 했었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이 했는데,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특혜죠. 또 저것도 있었잖아요. 신문하고 결합으로 광고를 광고. 할 수 있는 결합 거. 상품 판매. 그게 결정적이었지. 조선일보가 가가지고 우리 저 TV조선도 광고하시지, 신문 조선일보도 하시고. 그게 이제 1418.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안 하면은 만약에 광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은 이제 신문 지면으로 보복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때가 있었죠. 네. 예. 근데 그런 아주 특혜들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없앴어야 했는데 우리 이효성 위원장님이 아주 차일피일미루시다가 뜻을 이루지도 못하시고 근데 한상혁 형님이 한다면 하시네. 네. 잘하고 근데 계세요. 했는데 음. 지금 방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이미 지금 종편이 맞아요. 사실 채널 큰 사업자 효력은 입장에서 없어요.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거든요. 음.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일부 종편 채널은 지금보다는 조금 타격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근데 이미 또 텔레비전은 거의 맛이 가가지고 네. 뭐 그 의무 송출을 하나에 혜택을 하든 없애든 그 채널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받는 특혜를 주든 안 주든 이제 점점 좀 이게 영향력이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진짜 그래도 2011년에 그건 정말 엄청난 특혜였죠. 진짜 이 PP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콘텐츠 회사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게 케이블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건 그냥 방송사를 만들자마자 무조건 너네 케이블 IPTV에서 갖다 틀어라고 했으니 거기서 이제 채널 그 사용료도 낼 거 아니에요. 케이블이나 IPTV에서 돈도 주고 그리고 또 반면에 종편은 또 방송 발전 기금도 면제를 받고 그러니까 돈 엄청 벌었죠. 종편이 생존할 수 있었던 특혜가 있거든요. 여러 특혜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황금 채널 가장 컸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렇지. 미디어랩 그거. 네. 이 그냥 광고를 하게 내버려뒀으니. 세 번째가 그 의무전송. 이거는
의무전송할 건덕지도 안 되는 콘텐츠와 채널인데 의무전송에 포함시켜주면서 콘텐츠 사용료까지 받아 챙기는 그렇지. 이 3대 특혜가 아니었으면 종편은 못 버텼어요. 그렇죠. TV에서는 진짜 많이.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안착되기 전에 2012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면 아주 그냥 한 큐에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깝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아주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됐고 장애물이 됐던 건 2012년 총선에 민주당 패배였고 그 결정적인 책임에 또 김용민이가 있다는 점을 참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면서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창피해지지 않을 때까지. 아니 자유한국당은 이런 나의 공헌을 알고 빨리 다시 재입당을 시켜줘야 됩니다.